쇼! 달슨의 라이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렸고 사라져버렸다. 네. 지난 새벽 그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가 끝난 뒤에 풋볼 런던의 가레스 베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레스 베일이 좀 쉽지 않네요. 진짜 가레스 베일은 끝난 걸까요, 커리어가? 좀처럼 몸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일로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새벽 그 레스터와의 경기 때는 후반 시작하면서 은돈벨레와 함께 바꿔줬기 때문에 45분 이상을 추가 시간까지 한번 뛰었는데 정말로 존재감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특히나 조금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베일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상징적인 플레이라고 한다면 속도인데, 이렇게 몇 경기를 치르는데도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온다고? 스프린트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질주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장 베일을 상징하는 플레이였는데 그럼 속도와 스프린트가 안 된다? 그러면 베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베일의 시그니처와 같은 플레이였는데. 자, 그 이번에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에서 가레스 베일이 스프린트를 몇 번 했냐면 45분 뛰면서 3번 했습니다. 너무 적죠. 아무리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걸 치더라도 3번이면.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전반 후반 90분 풀타임으로 뛴, 그러니까 베일보다 출전 시간으로 하면 2배를 뛴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 스프린트를 몇 번 했을까?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레스터와 경기 때 18번을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하죠. 6배 차이입니다. 6배. 출전 시간은 2배 차이인데 스프린트는 6배 차이다? 이거 좀 베일이 심각한 거죠. 그러면 순간적인 어떤 시속은 어땠냐? 가장 순간적으로 폭발력을 발휘했던 속도는, 이거는 더 좀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일의 이번 레스터 경기에서의 순간적으로 가장 빨랐던 속도는 시속 26.01km입니다. 26? 이거는 사실 프리미어리그급에서 뛰는 선수들의 우리가 속도로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특히나 공격수라고 한다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속력입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레스터와 경기 때 보였던 순간 최고 시속이 32.72km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원래 우리가 좀 보는 거죠. 30km는 다 넘죠, 웬만큼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뭐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워낙 빠르잖아요. 뭐 한참 때잖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 있죠.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 에릭 다이어가 이제 좀 느리다, 좀 투박하다, 이런 게 조금 단점으로 좀 꼽히는데, 그러면 이 다이어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이어가 이날 레스터와 경기 때 보였던 순간 최고 시속이 27.85입니다. 근데 베일이 26.01이다. 이건 좀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속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아는 베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뭐 속도 말고도 레스터 경기 출전해가지고 슈팅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45분 뛰는 동안 후반전에. 근데 그 한 번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프리킥에 딱 나오니까 왼발로 이렇게 특유의 해가지고 때렸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갔던 그 프리킥이 베일의 유일한 45분 뛰면서의 슈팅이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베일이요. 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베일이 이렇게 정확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지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레스터 경기의 패스 성공률이 베일이 56%예요. 너무 낮죠. 56%면 2개 연결할 경우 하나 잘렸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82%의 패스 성공률이었고요. 해리 케인이 69%의 패스 성공률입니다. 70% 정도 되죠. 그런데 베일이 56. 너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번 경기 평가하면서 선수들 평점을 줬는데, 베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베일의 이제 프리킥이 날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참한 플레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점 4점을 줬어요. 확실히 베일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 베일이 이번 경기만 좀 그랬던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레알에 있다가 지난 여름에 토트넘으로 임대해 왔는데 지금 베일이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선발은 한 경기 뛰었고요. 교체로 3경기 뛰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한 골도 완벽한 그 크로스를 이제 헤딩으로 넣었던 그런 이제 득점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동안 거의 전반기 다 끝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박싱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160분 뛰었어요. 160분이면 90분 풀타임 경기로 놓고 봤을 때 최 2경기를 못 뛰었다는 거니까 이거 너무 적죠.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예.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도 6경기 뛰면서 PK로 한 골 넣었던 게 공격 포인트의 전부입니다. 유로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선수들 이렇게 평균 평점을 쫙 후스코어드가 되는데 거기서 12위입니다. 너무 낮죠. 근데 이것도 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체적으로 베일이 교체로 뛰었기 때문에 그 후스코어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교체로 뛰면 그냥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한 6점 줘버려요. 예. 그냥 뭐 평범했다 해서 6점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12이지 만약에 이걸 디테일하게 아까 뭐 이브닝 스탠다드라든지 이번에 풋볼런더도 5점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레스터 경기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베일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럼 이제 왜 그런 거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지 베일이? 첫 번째는 몸이 진짜 망가진 건가?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당했던 부상,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못 뛴 경기들, 그러니까 실전 체력, 실전 감각, 이래서 이런 건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뭐 절반도 채 못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망가지고 몸이 안 좋고 안 올라오니까 폭발적인 어떤 속도 안 나오고 뭐 킥의 어떤 임팩트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야? 일단 몸이 망가진 거 아닌가? 두 번째, 이게 에이징 커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에이징 커브가 그런 거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운동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그 프리킥 같은 거 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뛰는 거에 아무래도 뭐 좀 몸이 안 올라 있거나 몸이 좀 좋지 않거나 그러면 쫙 치고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킥은 좀 다르잖아요. 프리킥 같은 경우는 정지되어 있는 공을 갖다 대서 임팩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운동 능력,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새 프리킥 차는 걸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뛰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힘든 게 아닌데 왜 킥까지도 안 되냐.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 에이징 커브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해봐야 될 건 뭐냐면, 근데 베일이 그러기에는 만으로 31살, 89년생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31살에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예전엔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뭐 30만 넘으면 뭐 노장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식단 관리도 잘 되죠. 그 다음에 의료적 치료 같은 경우도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30살, 이게 31살에 에이징 커브가 오고 그러진 잘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잘하고 뭐 지금 레반도프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 얼마나 잘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심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인데 부상을 자꾸 당하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를 나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는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막 더 커지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강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플레이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트라우마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야, 이게 이유는 뭐건 간에 베일이 분명한 건 몸이 안 올라오고 있고 안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몸이건 심리에 대한 문제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이킨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탁 날렸죠. 로이킨이 워낙 뭐 센소리 잘하니까. 베일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단정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게 너무 지속된다 이런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냐.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뭘 더 바라냐. 그래서 커리어의 회복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일로 돌아올 수 없어. 지금의 폭발력, 몸상태, 심리 이런 거 다 고려했겠죠. 물론 하셀바잉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셀바잉크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체를 조금씩 뛰게 해가지고 몸 절대 안 올라온다. 예. 출전 시간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경기도 더 많이 기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끌어올려야지. 저렇게 뭐 조금 뛰게 해가지고 되겠냐. 더 많이 출전 시간 줘라. 그래야 베일 같은 선수들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시즌이잖아요. 시즌 도중이고 순위 다툼이 이렇게 치열한데 선수 한 명 몸 올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리저브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좀 해야지.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누구 하나 몸 올리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연습 경기나 평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일도 어떻게 많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뭔가 그 멘탈 어떤 코칭을 좀 받아서라도 아니면 몸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피지오적인 어떤 뭘 좀 받아서라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에이징 커브가 온 거겠죠. 뭘 해도 안 되는. 자, 지금 토트넘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에게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읽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베일이라든지 왜 비니시우스를 좀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도 젊고 좀 더 손흥민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니시우스를 더 활용을 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쨌든 베일도 당연히 더 올라오게 되면 토트넘의 힘이 좀 되겠죠. 선두를 달리던 토트넘이 지금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건 다가오는 새벽에 첼시가 웨스트햄과 경기하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토트넘이 6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첼시가 승리한다면. 자, 지금 토트넘과 베일에겐 굉장히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닥친 거고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제 연말 박싱데이 일정이 시작된 건데 아주 중요한 판단, 중요한 승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과 베일이 어떻게 향후 행보를 좀 걸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